만약에요, 한 나라의 예술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깊고 숙명적인 관계가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존 러스킨의 책 두 갈래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한 민족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두 갈래길이 되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차분히 짜러가 보죠. 자, 러스킨이 우리 앞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불편한 그림 두 개를 딱 펼쳐놓습니다. 한쪽에는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예술로 가득 차 있지만 러스킨의 눈에는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던 당시 인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뭐 이렇다 할 예술품 하나 없지만 그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순수했던 스코틀랜드 고원지대가 있죠.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러스킨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화려하게 수놓인 캐시미어 숄과 소박한 격자무늬 타탄체크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고결한 정신을 품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 예술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적 성취는 종종 그 나라의 도덕적인 쇠퇴와 함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파멸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인도라 스코틀랜드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러스킨은 이게 마치 역사를 관통하는 어떤 비정한 법칙 같다고 말해요. 여기 나열된 것처럼 말이죠. 역사를 되짚어보면 정교하고 세련된 예술을 가졌던 민족들은 거의 언제나 예술적으로는 좀 투박하지만 훨씬 강인했던 민족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썼던 리디아인들,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 그리고 위대한 로마와 부르고뉴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예술을 가졌지만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다른 나라에 져서 망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예술이 그 자체로 완벽에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부로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터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피렌체에서 완벽한 조각상이 만들어지고 베네치아에서 완벽한 색채의 그림이 탄생한 바로 그 시점부터 정직함, 부지런함, 용기 같은 덕목들이 그 도시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외부에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스스로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서 마비되거나 그림처럼 화려하게 썩어 들어가는 부패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예술의 절정이 곧 쇠락의 시작이라니 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죠. 자, 이 역설은 파면 팔수록 더 깊어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예술은 누구랑 가장 친했을까요?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 이탈리아의 그 위대한 예술들,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모두 강력한 종교 혹은 미신적인 열광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또 예술은 나태와 관능을 부추긴 사치에 가장 충실한 하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섬뜩한 사실일 텐데 가장 잔인한 살력을 일삼던 민족들이 자신들의 창과 칼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장식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연 예술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관찰들을 쫙 늘어놓은 다음에 러스킨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예술을 장려하고 미술관을 짓고 예술학교를 세우는 이 모든 노력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타락을 부추기고 사치와 잔인함, 미신이라는 악마들을 불러들이는 일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예술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은 잠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러스킨은 우리를 이 혼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다행히도요. 그는 이 거대한 역설을 풀 열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쇠는 예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보는 데에 있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술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관습적 예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러스킨의 정의에 따르면 이건 일부러 자연의 진짜 모습에서 눈을 돌리는 예술을 말합니다. 앞서 봤던 인도의 예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 예술은 실제 사람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리기보다는 팔이 8개 달린 괴물을 그리고 아름다운 꽃의 진짜 형태를 관찰하는 대신에 그냥 기하학적인 나선이나 지그재그 무늬를 반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거죠. 자연이라는 이 위대한 진실의 책을 스스로 덮어버리면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러스킨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스스로 봉인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지식이나 순수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병들고 부패한 상상력에 만들어낸 유령과 괴물들만 가득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볼까요? 인도는 자연에서 등을 돌렸죠. 스코틀랜드는 정반대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가장 고결하고 강인한 성품은 그들 조국의 자연, 그러니까 거친 바위, 황량한 언덕, 세차게 부는 바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언어, 모든 것에는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신념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태도가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연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클랜 그랜트의 전투함성 굳건히 서라 크레이그 엘라키입니다. 크레이그 엘라키는 사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냥 평범한 회색 바위 언덕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랜트 부족 사람들에게 이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꺾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고향에 대한 영원한 충실함을 상징하는 마음의 닷거도 같은 존재였죠. 러스킨은 인도의 포탄 소리와 비명 속에서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얼마나 자주 고향의 이 거친 바위와 보랏빛 언덕을 떠올렸을지 상상합니다. 모든 소음이 멎은 순간 그들의 귓가에는 오직 굳건히 서라 크레이그 엘라키라고 속삭이는 늙은 소나무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자연은 그들에게 도덕적인 힘의 원천이 되어주었던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예술이 왜 죽고 사는지 그 실마리를 찾은 거죠. 예술이 자연을 향할 때 생명을 얻고 자연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죽음에 이른다는 것. 이걸 바탕으로 러스킨이 말하는 예술의 생과 사를 가르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러스킨은 모든 예술가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걷는 예술은 자연의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석하는데 겸손하게 헌신합니다. 이런 예술은 우리에게 위안과 힘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선한 힘이 되죠. 반면에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예술가의 즐거움이 자신이 표현하는 대상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뽐내는 데서 나옵니다. 러스킨은 이 길이 결국 예술가의 지적 능력과 도덕성 모두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럼 생명의 길을 걷는 위대한 예술은 대체 뭘로 만들어질까요? 러스킨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진실, 그러니까 자연의 사실을 사랑하고 그걸 정직하게 보려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디자인. 이건 그렇게 관찰한 사실들을 인간의 지성을 통해 의미 있는 형태로 골라내고 배열하는 힘입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화가가 나뭇잎에 비치는 햇살의 진실을 완벽하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게 첫 번째 요소죠. 하지만 디자인은 그 나뭇잎을 그림 전체에서 어디에 놓을지, 주변에 어떤 것들을 함께 그려서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킬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진실 없는 디자인은 그냥 텅 빈 장식일 뿐이고, 디자인 없는 진실은 혼란스러운 사실들의 나열일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고딕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러스킨은 고딕 예술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쓰러져가는 과정을 통해 예술의 생명과 죽음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딕 예술이 막 시작되려던 무렵의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죽음의 씨앗을 가진 예술, 오른쪽은 생명의 씨앗을 가진 예술입니다. 왼쪽의 8세기 천사 그림을 보세요. 자연의 생명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모든 게 질서, 대칭 같은 인위적인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밀라노 성당의 2부 조각상을 보세요. 솜씨는 투박하고 거칠지만 이 조각가는 사실의 핵심, 즉 뱀의 유혹에 넘어간 2부에 복잡한 마음을 잡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곁눈질하는 눈, 굳게 담은 입술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망설임과 기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죠. 이 투박하지만 진실된 노력 안에 위대한 예술의 싹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워서 마침내 샤르트르 대성당의 조각상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조각상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게 그냥 상상 속 인물이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실제 왕과 왕비를 모델로 한 초상화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각가는 돌 속 눈동자를 깊이 파서 한 여왕의 빛나는 검은 눈을 암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물상 조페는 자연스러운 야생 장미와 엉겅퀴를 함께 조각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묶어냈죠. 그리고 이 고딕 예술의 정점은
아미엥 대성당의 성모상에서 그야말로 활짝 만개합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조각은 훨씬 더 진실하고 부드럽고 생동감이 넘치게 돼요. 샤르트르의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벽감 안에서 살짝 몸을 틀어 우아한 자세를 취하고 했죠. 그녀를 장식하는 꽃도 그냥 상상 속 무늬가 아니라 마치 방금 꺾어온 듯한 실제 산사나무 가지를 정교하게 배열한 겁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러스킨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가들이 물려받은 첫 번째 유산은 진실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드러움이란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정을 말합니다. 이런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만 그 대상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예술은 차가운 관찰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빛나는 순간에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술가들의 관심과 자부심이 표현해야 할 대상, 즉 성모상 자체에서 그 상을 둘러싼 건축 구조물, 그러니까 벽감이나 장식 틀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뀐 거죠. 성모의 자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더 화려하고 교묘하게 돌을 깎을 수 있을까로요. 자연의 진실을 담으려는 겸손한 열정은 사라지고 자기 기술을 과시하려는 오만한 자부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술이 대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죠. 그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고딕 예술의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건축은 이제 진실한 감정 대신 차가운 기하학으로, 창의적인 발명 대신 의미 없는 장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흐느적거리는 거미줄이 되었고 영국에서는 딱딱한 창살무늬가 되었죠. 표현하려는 열정, 즉 영혼을 잃어버린 예술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었고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긴 여정이었죠. 예술의 역설에서 시작해서 자연에서 답을 찾고 고딕 예술의 흥망성쇠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러스킨은 이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우리 앞에 하나의 선택지를 내밉니다. 이건 모든 예술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영원하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모든 위대한 예술은 이 두 가지의 신성한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연의 사실에 대한 진지하고 애정 어린 관찰. 그리고 둘째, 그렇게 파악한 사실들을 인간의 지성과 영혼의 힘으로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 바로 디자인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예술은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러스킨은 우리에게 답을 정해주지 않아요. 대신 이 책을 덮는 우리 각자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죠.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는 오만의 예술가, 자연의 진실을 겸허하게 기록하는 예술, 죽음으로 이끄는 길과 생명으로 이끄는 길, 이 두 갈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술이 한 국가의 도덕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존 러스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아주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책 두 갈래의 길 첫 번째 강연은 바로 그 충격적인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자, 러스킨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곳은 예술이 화려하게 꽃을 피운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예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극명한 대조가 우리를 아주 불편하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 러스킨이 발견한 역설의 핵심인데요. 그는 스코틀랜드 북부 고원지대를 여행하면서 거의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색 돌무더기 위에 검은 이탄과 마른 헤더, 즉 잡초를 얹어놓은 오두막들 외에는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곳 사람들은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요. 반면에 바로 그 시기에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들려온 인도는 어땠을까요? 정교하고 섬세한 예술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양모, 대리석, 금속,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다채로운 색상과 환상적인 선을 배열하는 그들의 솜씨는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충격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예술이 없는 스코틀랜드의 초라한 오두막에서는 신념,
용기, 자기희생, 경건함 같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미덕들이 피어났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예술로 가득한 인도의 상하 궁전에서는 당시 세포의 항쟁에서 드러났듯이 배신과 잔인함, 비겁함과 같은 인간성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터져나왔죠. 그러니까 예술이 없는 곳에는 미덕이 가득하고 예술이 넘쳐나는 곳에는 악덕이 판을 치는 이 기이한 상황.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충격적인 비교를 보고 나면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예술은 선하다는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술 교육을 통해 사람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이 도덕적인 감수성으로 이어진다는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순진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러스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묻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예술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러스킨은 이게 그냥 스코틀랜드와 인도 이 두 곳만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 전체를 거대한 법정으로 불러내서 이 소름 끼치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하죠. 역사는 정말 냉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처럼 세련되고 정교한 예술을 가졌던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술이 없거나 훨씬 조악했던 국가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부유하고 예술적이었던 리디아는 강건한 메디아에게, 철학과 예술의 도시 아테네는 군대의 나라 스파르타에게,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 문명은 실용적인 로마에게 무릎을 꿇었죠. 화려했던 로마 제국마저도 야만적이라고 불리던 고트족에게 멸망했습니다. 마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아요. 예술을 사랑한 자들이여, 너희의 파멸은 거칠고 투박한 자들의 손에서 오리라.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굳이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아도 이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러스킨의 주장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예술이 그야말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그들 스스로 파멸의 영장을 발부하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 완벽한 조각상이 탄생하고 베네치아에서 완벽한 회화가 등장한 바로 그 순간부터 정직함, 근면함, 용기가 같은 가치들은 도시의 성벽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조각처럼 마비되거나 여러 빛깔로 부패하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완성은 곧 도덕의 죽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던 걸까요? 러스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예술의 본질 자체에 의문을 던집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위대한 예술은 대부분 미신을 섬기는데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예술의 위대한 네 기둥은 모두 거짓 신들에 대한 열렬한 숭배 속에서 발전했죠. 둘째, 예술은 잔인함을 찬미하는 데 강력하게 동원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목동은 자신의 지팡이를 꾸미지 않지만 살육을 일삼는 전사는 자신의 화살통과 투구, 창을 아주 정교하게 정식하죠. 마지막으로 섬세한 예술은 종종 나태함과 관능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스킨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이 미신, 잔인함, 나태함과 손을 접지 않았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하고 말이죠. 이 모든 관찰을 따라오다 보면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예술과 디자인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존재 목적 자체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국가의 타락을 꾀하는 음모가들이거나 사치와 잔인함, 미신이라는 악마들을 소환하는 비밀 집회에 모인 마녀들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러스킨은 이처럼 끔찍하고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국가의 타락을 부추기는 존재일까요? 러스킨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할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예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러스킨이 보기에 인도 예술의 치명적인 결함은 자연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대신에 왜곡하고 기괴하게 바꾸죠. 사람 대신 팔이 8개 달린 괴물을 그리고 아름다운 꽃 대신 기하학적인 나선이나 지그재그 무늬만을 그립니다. 러스킨은 이것을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스스로 덮어버리고 오직 인간 내면의 상상이라는 좁은 공간에만 의존하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만든 타락의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죠.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징으로 러스킨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랜트 클랜의 전투 함성이죠. 굳건히 서라, 크레이그 엘라키. 이 짧은 말 속에 자연의 깊이 뿌리내린 품격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크레이그 엘라키는 그랜트 클랜이 사는 지역에 있는 아주 평범한 바위 언덕의 이름입니다. 경고의 바위란 뜻을 가졌죠. 하지만 이 전투 함성은 단순한 지명을 외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속에는 고향 땅에 대한 깊은 사랑, 그 땅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억누르면서도 온화하게 드러나는 불굴의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서 있으라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내가 선다면 저 크레이그 엘라키처럼 굳건히 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러스키는 인도의 섬세한 궁전에서 공포와 피로 물든 대리석을 보던 하일랜드 병사의 눈앞에 이 거친 회색 바위와 보랏빛 해더를 풍경이 얼마나 자주 떠올랐을지 상상합니다. 바로 그 자연의 인상에서 비롯된 힘이 그들을 지탱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외면한 예술, 다른 하나는 예술은 없지만 자연에 깊이 뿌리내린 품격.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러스키는 마침내 모든 예술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두 갈래의 길입니다.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즉 장인의 기교나 독창성을 뽐내기 위해 추구되는 예술은 결국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예술가의 기쁨이 그가 무엇을 해석하고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만들고 생산하는가에 있을 때, 즉 내용보다 기교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술은 우리의 지성과 도덕성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겸손하게 헌신하는 예술은 언제나 우리 인류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유익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술이 자연의 사실들, 즉 신이 만든 이 위대한 창조 세계를 꾸준히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한 그 예술은 스스로 생명력을 얻고 성장하며 그 예술이 속한 국가의 성장 또한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예술이 어느 순간 자연을 잃고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모방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의 진짜 임무와 기능을 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술의 실질적인 파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락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파멸을 가속화합니다. 이 법칙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 러스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예술 형식 중 하나인 고딕 건축의 전체 생애, 즉 탄생부터 성장, 절정,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려는 거죠. 자, 여기 고딕 예술의 씨앗이 된 두 종류의 야만이 있습니다. 왼쪽은 8세기 시편에 그려진 천사인데요. 러스키는 이걸 죽은 야만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이 그림은 자연적 사실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뿐만 아니라 입도 가지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무시하죠. 대신 대칭, 질서, 명확함이라는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에만 집착합니다. 이 예술은 스스로 만든 규칙의 감옥에 갇혀서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밀라노의 한 성당에 새겨진 이불을 유혹하는 뱀입니다. 솜씨는 투박하지만 러스키는 이걸 살아있는 야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각가는 뱀의 비늘이나 몸짓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뱀의 마음, 즉 악귀와 유혹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브의 모습에서도 어색하지만 아첨에 기뻐하면서도 망설이는 그 미묘한 심리를 담아내려 노력했죠. 이처럼 사실의 핵심을 향한 투박한 노력 속에 바로 생명의 씨앗, 즉 미래의 위대한 예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투박하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을까요? 북부 프랑스의 석공들 손에서 그 놀라운 진화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진실성, 부드러움, 그리고 우아함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조각상들은 고딕 예술의 첫 번째 위대한 도약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상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이목구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명백히 살아있는 특정 인물을 모델로 연구한 추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조각가는 여왕의 빛나는 검은 눈을 표현하기 위해 돌에 홍채를 깊이 파냈는데 그 미소와 함께 어두운 눈동자가 지금도 여전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인물상 옆에 수직으로 배열된 꽃장식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이는 이전의 그리스 조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으로 러스키는 이를 옷을 입고 창조의 풍요로움을 겹해둔 기독교 정신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미엥 대성당의 성모상에서 고딕 예술은 그야말로 절정을 맞이합니다. 샤르트르의 위엄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거기에 인간적인 따스함과 생생한 감정이 돌에 스며들었죠. 더 이상 딱딱한 돌이 아니라 마치 숨쉬는 듯한 부드러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자연을 향한 겸손한 관찰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의 정점은 언제나 위험한 법이죠. 바로 이 순간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술가들의 관심이 조각상 자체, 즉 자연의 진실을 담아내는 것에서 조각상을 둘러싼 벽감이나 장식, 그리고 건축 구조의 기교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질문은 더 이상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높이 지을 수 있는가, 얼마나 더 교묘하게 아치를 공중에 매달 수 있는가가 되어버렸죠. 인간의 기술에 대한 교만이 자연에 대한 겸손한 관찰을 대체하는 바로 그 순간, 파국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고딕 건축은 그저 흔들리는 거미줄이 되었고 생명력을 잃은 채 당연하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자연을 충실하게 관찰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러스킨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이 되려면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러스킨에게 디자인이란 진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지성의 눈에 보이는 작용입니다. 그는 거울을 예로 들어요. 거울은 디자인을 하지 않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모조리 무차별적으로 비출 뿐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선택과 배열에 있습니다. 세상의 무한한 진실들 중에서 핵심을 선택하고 보는 사람이 가장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지적인 힘, 그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예술은 고귀한 삶의 완벽한 모델이자 훈련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표가 그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죠. 비천한 사람은 세상의 사실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갑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외면하면 길을 잃죠. 반면에 고귀한 사람은 세상의 사실들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깊이 이해한 다음 이것이 진실, 동요하지 않는 지성과 차분한 힘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이것이 디자인이죠. 이처럼 먼저 세상을 명확히 보고 그 다음 목적과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귀한 삶이며 동시에 위대한 예술의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러스킨이 우리 앞에 제시한 두 갈래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가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당신은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눈을 뜨고 그 위대한 진실을 담아내는 창문이 되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예술, 그리고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존 러스킨의 책 두 갈래 길은요. 위대한 예술을 만드는 근본적인 법칙이 과연 무엇인지 탐구하는 아주 깊이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이 예술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흥하고 쇠하는지를 결정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러스킨이 제시하는 위대한 예술의 핵심 원칙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다정함과 진실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요, 자연에 있는 사실들을 충실하게 포착하고 표현하려는 노력을 말해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후천적인 지식 같은 거죠. 반면에 다정함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술가의 타고난 본성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화가가 꽃 한 송이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모양과 색깔을 베끼는 걸 넘어서서 그 꽃이 겪어왔을 비바람, 또 따스한 햇살까지 느끼면서 애정이 듬뿍 담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러스킨이 말하는 다정함입니다.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애정이 없으면 진정한 예술은 시작될 수조차 없다고 그는 말하죠.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진실을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이끄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원칙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걸 보기 위해 우리는 고딕 조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고딕 예술은 그 초점이 오로지 자연의 진실을 붙잡는 데 맞춰졌을 때 정말 놀라운 정점에 도달했거든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의 생명력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정은 샤르트르 대성당의 조각상과 아미엥 대성당의 마돈나상을 비교해보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샤르트르의 조각상들. 이건 13세기 초 프랑스 예술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들이죠. 비현실적으로 가늘고 긴 몸, 또 엄격하게 툭 떨어지는 옷주름에서 느껴지는 그 딱딱한 자세. 언뜻 보면 결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러스키는 이걸 고귀한 결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치 조각상들 스스로가 건물의 일부가 되어서 이 지상의 교회를 떠받치는 영원한 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조각상들이 가진 사실적인 힘입니다. 조각가는 여왕의 빛나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에 홍채를 아주 깊게 새겨 넣었어요. 이건 이 조각이 그냥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아미행의 마돈나상을 한번 볼까요? 이 조각상은 더 이상 건축의 일부처럼 굳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생기가 넘쳐 흘러서 벽감 밖으로 몸을 부드럽게 구부려서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바로 꽃장식입니다. 샤르트르의 꽃이 아름답게 구성된 상징이었다면 아미행의 마돈나 옆에 조각된 산사나무는요, 마치 바람에 살랑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실제 자연의 모습 그대로예요. 예술가의 관심이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아미행의 마돈나상. 이게 바로 고딕 예술 운동에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정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등반 끝에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 숨막히는 풍경을 마주한 순간처럼요. 아미행의 마돈나는 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지식과 진실성 그리고 우아함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술가들의 시선은 꾸준히 자연의 진실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꽃에서 꽃으로, 형태에서 형태로, 얼굴에서 얼굴로 나아가면서 지식과 진실성을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그 결과 힘과 우아함도 함께 성장했던 거죠. 이 시점이야말로 예술이 자연을 향한 사랑과 진실 추구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려한 불꽃이 가장 밝게 타오른 바로 그 직후에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것처럼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빠르고 돌이킬 수 없는 쇠퇴로 이어집니다. 예술의 역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 중 하나죠.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문락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높은 경지에 올랐던 예술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슨 거창한 외부의 충격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미묘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내부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스킨이 지적하는 쇠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미묘하지만 정말 심오한 초점의 이동, 예술가의 관심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조각상이라는 자연의 진실에서 그 내용을 담는 형식, 즉 벽감이라는 건축적인 기교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술의 주인공이었던 이야기가 화려한 무대 장치의 자리를 내어준 셈입니다. 예술의 목적이 표현에서 과시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 예술가들이 아직 기술이 미숙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조각하는 대상 그 자체에 있었어요. 성인의 얼굴, 들판의 꽃, 성경 속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건축 기술이 정점에 이르자 그들의 자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얼마나 교묘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자신의 기술적인 영리함에 도취되기 시작한 거죠. 예술을 이끌던 질문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이 아치를 허공에 얼마나 경이롭게 매달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의성은 과잉 장식으로 바뀌었고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기하학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결국 생명력을 잃은 고딕 예술은 영혼 없는 기술과시와 차가운 기하학의 향연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러스킨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고딕 예술의 폐허 위에서 위대한 예술의 본질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예술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는 위대한 작품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를 규명하면서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세워줍니다. 첫 번째 본질, 이건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진실의 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술은 자연에 대한 깊고 진실한 관찰과 사랑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모방하는 걸 넘어서 그 본질을 진지하고 강렬하게 포착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진 찍듯이 대상을 복제하는 것과는 달라요. 시인이 시를 쓰듯이 대상의 영혼을 담아내려는 노력이죠. 이것이 바로 예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만 예술을 창조하지는 못하잖아요. 예술에는 러스킨이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본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이란 건 진실을 선택하고 거부하고 또 배열하는 인간 지성의 눈에 보이는 작용을 말해요.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최상의 재료들을 골라서 조화롭게 배치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예술가는 수많은 진실들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을 골라내서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내는 겁니다. 작품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계획, 이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러스킨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고귀한 음악에 비유합니다. 훌륭한 곡을 분석해보면 아주 희미하거나 짧은 하나라도 빼버리면 전체 악절이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음은 그 악절 속에 들어감으로써 홀로 있을 때보다 몇십 배는 더 아름다워지죠. 위대한 그림의 모든 선과 색, 모든 터치 사이에도 바로 이 정도의 정확한 배열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놓인 단 한 번의 터치가 때로는 몇 시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를 돋보이게 하고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예술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세상에 대한 진실한 관찰, 그리고 그 진실들을 인간의 지성으로 사려 깊게 배열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산소와 스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예술은 사실과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위대한 예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스킨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 뚜렷한 범주로 나누거든요. 이 세심한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섞어서 쓰는 예술과 순수예술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고 위대한 예술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러스킨이 제시하는 위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제조. 이건 오직 손의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나사를 조이는 일? 그 순간에 지성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제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입니다. 여기에는 머리, 즉 지성이 더해져요. 손과 머리가 동시에 함께 작동하는 거죠. 아주 정교한 시계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장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건 손과 머리가 함께하는 예술이죠. 하지만 가장 높은 형태인 순수 예술은 마지막으로 가슴, 즉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요구합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떠올려 보세요. 뛰어난 기술과 지성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영혼까지 담아낸 작품. 바로 이런 것이 손과 머리 그리고 가슴이 함께한 순수 예술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요소, 가슴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술과 단순하게 잘 만들어진 생산물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방대한 지식으로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인간의 영혼만이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숨결 같은 거예요. 감정 없이 평탄하게 기계처럼 작동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순수예술은 절대적으로 감정에 의존합니다. 감정이 예술가의 손과 마음을 이끌어야만 하죠. 학생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감정의 흐름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술은 차가운 이성으로 계산된 결과물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외침이니까요. 따라서 예술가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의 핵심적인 동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을 하는 이유가 아니라 작업을 하는 동안 그의 모든 붓터치와 끌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예술가도 빵을 먹고 살아야 하죠. 하지만 붓을 든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빵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눈앞의 풍경에 대한 순수한 사랑인지가 그 작품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 앞에는 명확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두 갈래 길이죠. 첫 번째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신이 표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길을 가는 화가는 언덕과 나무를, 인간의 아름다움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붓을 듭니다. 그에게는 영혼이 함께하고 온 세상이 그의 것이 되죠. 그 길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외롭지만 그의 모든 작업은 결국 인류의 지식과 행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쇠퇴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사소한 자기만족이나 명성과 부에 대한 욕망에 의해 움직여요. 이 길은 시끄럽고 대중의 요구로 가득 차 있죠. 꾸준한 노력이나 운으로 원하는 박수와 부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스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동기로는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예술의 단 한 획도 그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끕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을까요? 예술가의 이런 내적인 성향이 한 국가 예술의 전반적인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예술이 한 국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면 어떠신가요?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존 러스키는 바로 이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부터 그의 책 두 갈래 길에 담긴 아주 강력하고 또 때로는 도발적인 생각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의 첫 번째 강연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죠. 자, 이 강연은요, 정말이지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예술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을 때가 오히려 그 나라가 곧 무너질 거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술과 한 국가의 도덕성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깊은 생각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러스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먼저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문화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술이 인간의 정신과 한 나라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반대로 예술이 없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죠. 러스킨이 제시하는 비교는 정말 극명한 대조에서 출발해요. 그는 19세기 영국인의 시선으로 예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와 온갖 복잡하고 정교한 예술로 가득 찬 인도의 모습을 나란히 놓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두막은 그저 검은 흙과 마른 풀로 덮인 회색 돌무더기 같은데, 인도의 궁전은 상아, 대리석, 금속 같은 모든 재료 위에 다채로운 색과 환상적인 선들이 가득 채워져 있죠. 한쪽은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예술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민족의 성향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스키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인도에서 일어났던 세포의 항쟁과 그 혼란 속에서 용맹을 떨쳤던 스코틀랜드 고원 출신 군인들의 모습을 근거로 들면서요. 예술이 없는 곳에서는 미덕이 나오고 예술을 사랑하는 곳에서는 악덕이 나온다고 연결시킨 거죠. 토탄 오두막에서는 천국의 일이 나오고 상하 궁전에서는 지옥의 일이 나온다는 그의 단호한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파장을 던지는 주장입니다. 러스킨이 보기에 인도 예술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자연과의 완전한 단절, 바로 이 점에 있었어요. 인도 예술은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색과 선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거나 생명체를 그리더라도 팔이 8개 달린 괴물처럼 기괴하게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모습이 마치 예술가 스스로 세상이라는 위대한 책을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타락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상태와 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러스키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들이 가진 가장 고결한 특징들은 모두 그들이 사는 땅, 그 자연 풍경에서 받은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그들의 언어나 문학을 보면 열정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자연의 힘과 연관짓는 습관이 아주 깊이 배어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러스키는 그랜트 클랜이라는 시족의 전투 함성을 들려줍니다. 크레이그 엘라키. 이게 뭐 대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흩어진 소나무와 잡초로 덮인 평범한 바위 언덕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상징이자 그 땅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굳건히 버텨라 크레이그 엘라키라는 이 외침 속에는요, 고향 땅에 대한 깊은 사랑, 충실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멀리 인도의 궁전에서 공포와 피로 물들었을 때 고향의 거친 바위와 보랏빛 황야를 떠올리면서 이 함성을 되뇌었을 스코틀랜드 병사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러스키는 자신의 주장을 하나의 사례에서 벗어나서 거의 보편적인 역사 법칙의 수준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세련된 예술을 가졌던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 정복당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지적해요. 리디아인들이 메디아인들에게, 아테네인들이 스파르타인들에게, 그리스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이 고트족에게 정복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외부의 공격이 없더라도 한 민족이 예술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이 정확하게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술이 정점에 달하면 나라가 망하는 걸까요? 여기서 러스키는 모든 예술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두 갈래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파멸로 이어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방향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 길은 바로 파괴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예술가는 진실을 탐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술과 기교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러스키는 예술가의 기쁨이 자신이 창조하는 대상, 그러니까 자연의 경이로운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손재주와 그 결과물에만 쏠리게 될 때 그 예술은 지성과 도덕성 모두의 치명적인 독이 된다고 경고하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용의 진실함보다는 기교의 화려함에, 진심보다는 영리함에 더 집중하는 그런 예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예술은 자연의 해석자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기록하는데 겸손하게 헌신하는 예술. 이런 예술은 인류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고 위안과 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러스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운명의 갈림길,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대체 언제일까요? 러스킨에 따르면 그 순간은 바로 예술학파가 자연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관찰하는 대신 스스로의 완벽함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을 모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그 숭고한 임무를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예술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이 시작된다는 거죠. 러스키는 자신의 주장, 즉 모든 위대한 예술은 자연에 있는 사실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평가받는 새 예술 학파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테네 학파입니다. 이들의 중심적이고 정직한 노력은 바로 인간 심체의 형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위대함은 살아있는 인간의 참된 형태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엘긴 마블의 테세우스 조각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피렌체 학파입니다. 이들은 인간 영혼의 내면, 그러니까 경건함이나 사려 깊음, 분노나 영감 같은 인간의 감정과 정신적인 특성을 얼굴과 몸짓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 성체 논의는 그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세 번째는 베네치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물, 특히 인간의 형상과 그 주변 환경의 빛이 어떻게 닿고 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효과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자연의 가장 고귀한 외적인 측면을 포착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러스키는 고딕 건축을 아주 깊이 파고들면서 예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위대한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고딕 건축은 그냥 관습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러스키는 여기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러스키는 초기 중세 작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대칭으로 디자인된 8세기의 천사 그림이에요. 눈은 완전한 원이고 손바닥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죠. 이건 자연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규칙을 앞세운 죽은 예술입니다. 반면에 밀라노의 한 성당에 있는 투박한 이브 조각은 살아있는 예술이라고 말해요. 조각 솜씨는 서툴지 몰라도 작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브의 망설임과 미묘한 만족감 같은 사실의 핵심을 포착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정직한 시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고딕 예술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초기 고딕 예술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찰이 깊어지면서 성장했고 13세기에 샤르트르나 아미엥 대성당의 조각들처럼 진실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정점에 이르렀죠. 하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술가들의 관심이 조각상이 담고 있는 진실에서 조각상을 둘러싼 디자인으로, 즉 교묘한 건축 기술 그 자체로 옮겨간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고딕 예술은 생명력을 잃고 기하학적인 유희로 전락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디자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러스킨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인간의 지성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러스킨이 말하는 디자인은 그냥 예쁘게 패턴을 만드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무한한 사실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고 보는 사람이 그걸 가장 쉽게 그리고 기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형태로 배열하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의 힘과 명료함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지성의 작용인 셈이죠. 러스킨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음악에 비유합니다. 이건 마치 훌륭한 음악 한 곡을 생각하면 쉬워요. 완벽한 곡에서는 단 하나의 음표도 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위대한 그림에서도 모든 선과 색의 터치는 전체와의 완벽한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터치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전체 작품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요소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논의를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모든 예술가와 학생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귀결되는 거죠. 이 말에 러스킨 자신의 철학 전체, 그리고 이 강연의 핵심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술의 위대함은 결국 창조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경이로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그의 깊은 신념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결국 모든 예술가 앞에는 이 두 갈래 길이 명확하게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한쪽 길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기만족, 정해진 법칙에 대한 맹신, 대중의 인정과 부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결국 죽고 가치 없는 예술로 끝나게 되죠. 다른 한쪽 길은 작품이 표현하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사랑, 즉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경이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창조로 이어진다고 러스킨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스킨의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그 순간, 당신의 손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된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답 속에 당신의 창조적인 목적,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걷게 될 길의 방향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위대한 예술의 첫 번째 기둥, 바로 자연의 진실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술가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스승 앞에서 학생이 되어야만 했죠. 그 형태와 색,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술을 완성시키는 두 번째,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요소인 인간 지성의 힘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풍경을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같은 풍경을 그린 위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대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단순한 현실의 반영을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개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러스킨은 딱 잘라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베끼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 이상, 그러니까 대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이 힘을 디자인 또는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인간 지성이 가시적으로 작용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술가의 생각, 의도, 감정의 작품 위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건 선택하고 또 어떤 건 거부하고 그렇게 고른 모든 것들을 다시 배열하는 행위. 바로 이게 예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지성의 능동적인 작용. 바로 그것이 예술을 단순한 모방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울은 그냥 정보의 수동적인 수신자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눈앞에 있는 모든 걸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달하잖아요. 거울에는 어떤 의도라는 게 없죠. 하지만 화가는, 진정한 예술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창조자죠. 세상에 널려있는 무한한 사실과 형태들 중에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를 위해 어떤 것들은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선택하고요.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거부하거나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른 요소들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열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바로 명확한 아이디어, 즉 자신의 통찰과 감정을 보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술가의 지성이 하는 일입니다. 러스키는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위대한 예술을 완벽하게 작곡된 음악 작품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음표도, 단 한순간의 쉼표도 그냥 쓰인 게 없잖아요. 모든 요소가 전체적인 감정성과 구조적인 완결성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죠. 만약에 바이올린 파트에서 음표 하나를 맘대로 빼버린다면 그 순간 전체의 조화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러스키는 위대한 그림도 똑같다고 말해요. 모든 선, 모든 색채, 모든 형태는 전체적인 조화와 의미 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림에서 어떤 붓터치 하나를 빼도 전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러스킨의 관점에서는 그 붓터치는 처음부터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작품 전체에 해를 끼치는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미술관에 걸린 위대한 그림들을 대상으로 진실과 디자인이라는 거대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과연 그런 장엄한 예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 우리 집을 채우고 있는 가구나 우리가 매일 쓰는 찻잔, 옷의 무늬 같은 이런 일상의 사물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러스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단언합니다. 거대한 프레스코화를 지배하는 예술의 원리가 우리가 마시는 작은 찻잔에 그려진 무늬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에게 예술의 위대함은 크기나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인간 지성의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리가 장식 예술에 적용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러스키는 고귀한 장식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연의 형태를 모방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숙달하는 겁니다. 이건 수년에 걸쳐서 나뭇잎의 인맥이라든지 꽃잎의 곡선, 동물의 근육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는 훈련을 의미하죠. 현실 세계에 대한 깊고 철저한 이해를 쌓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얻은 자연에 대한 지식, 그가 생명의 줄기라고 부르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 줄기는 예술을 살아있게 만드는 영양분의 공급원과도 같아요. 자연의 진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직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단순화된 기하학적이거나 형식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추상화나 패턴 디자인은 복잡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적인 단순화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역사가 그의 주장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식 예술가들은 예외 없이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데 통달한 대가들이었습니다. 조토는 이전 시대의 평면적인 인물과는 다르게
무게와 감정을 지닌 인간을 그려낸 인물화의 대가였죠. 그가 인간의 형태와 구조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모자이크 패턴은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력과 리듬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금속공예가 첼리니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동식물을 금속으로 빚어냈어요.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기에 그가 디자인한 컵과 화병의 곡선은 차가운 수학적인 선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닌 우아한 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홀바인과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장식적인 작업은 자연과 인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의 연장선상에 있었지 결코 그 지식과 분리된 별개의 활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러스킨의 논의는 가장 강력하고 또 긴급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생명의 줄기, 즉 자연이라는 뿌리가 없이 오직 장식 그 자체만을 위한 장식을 창조하려고 할 때 예술가나 디자이너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을 공부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강력하고 단호하죠. 러스킨이 사용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예술에 있어서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믿어요. 자연이라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예술은 생명력을 잃고 의미를 상실하며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술적 능력의 죽음, 창조성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만약 디자인이라는 게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생명력 없는 차가운 규칙이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지하고 내적인 공상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모든 건강한 능력과 고귀한 지성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 뿐입니다. 이건 예술가가 우주가 끊임없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르침과 영감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자신의 작은 머릿속에 갇혀서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형태나 규칙만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창작자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 즉 창조적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스킨은 그의 모든 논의를 하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시킵니다. 그는 모든 창작자의 눈앞에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화풍을 따를 것인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택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바로 동기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스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거나 명성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과 같은 모든 외적인 동기를 잠시 접어두라고요. 그리고 창작의 가장 순수한 바로 그 순간, 붓을 들고 조각화를 쥘 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손을 이끄는 그 근원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선택은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걷는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려는 대상, 즉 세상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그가 그리는 언덕과 나무를, 그가 빚어내는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의 자아는 작품의 대상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예술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만족으로 움직여요. 세상은 단지 자신의 뛰어난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에 불과하죠. 그는 정해진 규칙을 맹신하고 타인의 인정이나 부에 대한 탐욕에 이끌립니다. 러스킨은 이 길의 끝에는 결코 진정한 예술이 존재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 손길은 공허할 뿐이라고 말이죠. 결국 생명의 길을 선택한 예술가가 얻는 궁극적인 보상은 명성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작품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깊은 내적 만족감이죠. 생의 마지막 순간 젊은 시절의 날카로운 기교는 무뎌지고 손은 떨릴지라도 자신이 남긴 모든 흔적이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게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작은 기쁨이라도 더해주었다는 기억, 그것이야말로 예술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시대를 넘어 모든 창작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